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인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요. 어떻게? 네. 와, 금요일이 영하 17도? 네. 재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팡팡님이 네. 더 맛가? 더 맛가라고 해주셨는데 더 맛가, 맛이 같다는 맛가가 아니고요.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 더 맛가입니다. 네. 아, 맛가? 네. 지금 살짝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소개 안 해주실 거예요? 아, 이 문은 좀 이따. 아, 네. 아껴두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초원님이 날이 너무 추워요. 모두 단돌이 잘하고 다니세요라고 그 주셨는데요. 일본말 아닌가?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아무튼. 올려주신 대로 읽은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집콕할 땐 시선 집중 JB타임과 함께 하시면 더 따뜻해지실 거고요. 코멘트 좋았어. 네. 아, 칭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집콕할 때는 시선 집중.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주호제이님께서 소곤소곤 5천만 가자 인형에 JB 캐리커처 박아서 굿즈로 파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 그러면 제 캐릭터처럼 저한테도 좀 떨어지나요? 그거보다 촌철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구매 의사가 있으신지. 모름지기 굿즈란 팔려야 되니까요. 아, 지금 매기는 거죠? 아니 사실 의향들이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네, 아침부터 매기고 있어 그냥. 네. 아니에요. 네. 네, 사실 건지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임 노는 게 제일 좋아님이 촌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아, 촌철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그 촌철이라고 하는 게 마디촌자에다가 쇠철자 써가지고 아주 작은 걸로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한 애청자께서 우리가 촌철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아, 바로 이거야 해갖고 시선 집중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촌철님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굳어지게 맞습니다. 됐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촌철살인을 날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애칭입니다. 네. 네. 그리고 파랑나비님이 오늘 시선집중 본방하는 내내 좋아요 너무 적어요. 꼭꼭 눌러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촌철님들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JB타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S 타임으로 가볼까요? 아, 네. 손님은 계속 비밀인가요? 네. 아, 네. AS 타임 짧고 굵게 잠깐 갈게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가 합의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후퇴 논란이 불거졌죠. 김재일님이 이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건가? 라고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단골이신데 사나야님이 네. 무늬만 법안 쫄았다 민주당. 김재일님 네. 아 똑같은 분이네. 이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라고 주셨고 이종수님이 이 비슷한 의견을 제가 지금 며칠째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낙연 대표 사면을 말하기 전에 계속 약속했던 이 법안부터 처리해라.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서 결단을 딱 내리면서 안 돼 이렇게 갑시다라고 딱 한번 깃발 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면 얘기했다가 이제 그 궁지에 몰린 것도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어떤 분이 그때 이낙연 대표실에 전화해가지고 JB타임 들으라고 말씀하셨대요. 진짜? 네, 아직 안 들으셨나 봐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도 네. 올라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헬스장 영업 제한에 대해 가지고 불만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지금 정부 연결해서 잠깐 들었었잖아요. 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셨어요. 이경민님, 헬스클럽도 시간을 제한해서 이용하도록 하자. 최성진님, 그렇지. 어른들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제각각 운동하다가 가는 게 훨씬 낫지. 이제 케어 가능하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고. 네. 강동선님은 헬스장은 샤워장 폐쇄하고 마스크 장갑 끼고 운동하게 하고 대신 냉난방기 가동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냉난방기 그 팬이랑 그 공기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또 비말이 튀면 더 잘 감염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인원수는 자동으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문 열고 자유 영업하라라는데 가시겠어요? 이 그러면? 한겨울에? 그리고 이혁수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스크린 골프는 한 방에 최대 4명이 들어가고 당구장도 당구대 주위로 한참 떨어져서 치는데 태권도장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고 9명이 붙어있을 확률이 100%다. 막을 거면 다 막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그리고 SS팡님이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 일단 영업 허용하자. 대신 코로나가 나오면 영업 중단하고 벌금 때리자. 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반면에 애물단지님은 그냥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텐데 너무 따지고 드는 게 좀 그렇다. 제발 그냥 따르는 게 답이다. 좀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건 같은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AS는 일단 여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박영선 장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실 모두의 관심은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그 지난주까지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제 집중을 해왔고 이번 주부터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좀 이제 집중을 하려고 계속 인터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도 물론 궁금하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판세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까? 누가 그래서 이제 이 질까? 판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네. 지금 그 정리하는 판세가 4월 7일인데 90일 남았는데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은 좀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스타트를 끊으려고 아주 귀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그 저희 뭐 시선 집중 본방에서 여러 번 이제 모셨기 때문에 우리 그 촌철님들은 아마 익숙한 분이실 텐데요.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이제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좀 바빠지시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뭐 선거보다는 사실 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뭐 크게 덮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목도 높은 그 선거 관련된 관심도 물론 언론이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네. 아마 유권자들, 시민들 또 네. 서울, 부산에 살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한번 그 1차 판세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신년 초에 전부 다 이 언론이 선거가 있는 해는 여론조사를 확 돌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1월 1일 뭐 1월 1일 계속 이제 그게 쏟아져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그러니까 초기 판세를 한번 좀 총정리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이상일 소장님께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뽑아가지고 한번 쭉 총괄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꾸며볼 테니까 우리 촌철님들이 이제 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안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건 거두절미이니까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번 이제 바로 직진해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만약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진다. 네. 그러면 야당이 이기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지금 야당이 유리하다. 서울로만 한정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라고 지금 뭐 다들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치 먼저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수치보다 이제 흐름인데 네. 이번 1월 뭐 신년 기에서 여러 언론사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판론 뭐 이게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야당 심판 혹은 정부의 국정안정 지지론 이게 얼마나 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네. 이 몇 개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수치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야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몇 개 조사들 좀 통합해 보면 반면에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정부 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수치 그 여론이 한 35% 내외에서 40% 사이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월에는 그러니까 4월 총선 앞두고 딱 3개월 똑같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똑같은 질문들을 한 조사 결과 보면 반대였습니다. 개별 지역구는 판세가 다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총선 전체를 놓고 이게 야당 심판의 선거냐 아니면 여당 심판 견제 선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말하지만 운동장인데요. 선거라는 게 게임이라고 보면 사실 주자들은 모두 공평한 데서 게임을 하는 게 맞는데 선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정당 지지율의 크기라든지 이런 민심의 흐름이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거나 트랙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만들죠. 정당 지지율이 뒤처진 정당의 후보는 트랙을 더 멀리 뛰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정권 지지론, 심판론 이런 것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운동장이 기울기도 하는데 지금의 흐름은 딱 1년 전하고는 좀 상반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물 변수, 다양한 변수, 뭐 아픈 나면 3개월 엄청난 게 있지만 지금 당장 뭐 선거를 치른다면
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90일 전에 했던 조사와 지금 보궐선거 90일 전에 했던 조사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 네. 뒤집혀졌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그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총선의 성격과 보궐선거의 성격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따르지만 다르잖아요. 두 개의 선거의 성격은. 이 점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은 정치 선거로 가게 돼 있잖아요. 네. 어차피 전국 의제를 띄워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과연 그럼 정치 선거로 가면서 전국 의제, 정치적인 정치 의제가 띄워지느냐 안 띄워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저희가 김영춘 그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하면서 선거 구도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펄쩍 뛰시면서 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같이 엮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게 지역 선거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여당은 그렇게 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지역 선거로. 그러면 어떤 정치성을 여당에서는 희석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좀 특화된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비중 있게 부상되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부동산 제일 많이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 정책에 대한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더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의 어떤 실효성, 그다음에 백신 준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잘하다기보다는 지역 내의 정책을 압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지역 일꾼 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를 보는 시각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그 정치의 전체 흐름을 좀 좌우하는 선거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게 어차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뭐 제일 의제가 될 거다 뭐 다들 이렇게 입을 모으던데 근데 부동산이 제일 의제가 되는 순간에는 결국은 정부의 공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 이제 다음 대선을 딱 1년 사실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난 총선 이후에 압도적인 어떤 그 다수 의석의 힘 그리고 높은 국정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주도해온 여권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좀 만나면서 이게 좀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여론이 좀 반전되는 시기에 딱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그것도 서울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어떤 광역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선거를 단지 이제 서울의 시장이 누구냐에 대한 그 관점보다는 누가 되느냐에 대한 관점보다는 상당히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 국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분수령으로 볼 가능성이 많고 시민들도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조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과거 같은 재보선은 그 지역 내 선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체크 포인트 하나만 좀 우리 촌철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변창흠 이제 장관이 됐는데 그래서 언론이 지금 예고 기사를 이제 계속 내더라고. 조만간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다. 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꼬물꼬물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그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이제 그 설이 있지 않습니까? 설 연휴. 그 전에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느냐 마느냐. 나오면 이게 시장에 약발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결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직결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다들 이견이 없더라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가다듬냐 문제가 이제 나오기 정책적 과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네. 듣고 본다면.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그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그런데 이 어떤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주목도가 높아진 건 맞는데 한 가지는 봐야 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발표되는 순간에 어떤 시장에 대한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 적용돼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거나 지금 이제 일단 부동산 안정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심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어떤 그것이 지표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엄청난 대책이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다든지 뭔가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게 정책 실효성을 갖고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주요한 아젠다로 가져가기에는 정책 타이밍과 이게 정책 효과가 나타난 시기에 어떤 즉
좀 짧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의 도입과 뭐 접종 그다음에 확진 상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좀 더 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인지 여권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그 변창흠표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을 엄청 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든 싫든 또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든 그 불을 질러 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을 들이고 있더라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왕 지금 아젠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하고 인터뷰만 하면 그 아무튼 그 이제 성폭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이제 보궐선거 요인이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궐선거 결국은 젠더 이슈가 지배를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포착이 좀 됩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지난 그러니까 연말 전에 12월 뭐 초순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점쳐지긴 했는데 네.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젠더 선거로는 안 간다. 이게 왜 그랬냐면 초기에 이제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문제, 후보를 내냐 못 내느냐의 문제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출마가 아직까지도 유력하게 좀 거론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상황, 그다음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언론발 관심이 먼저 나타났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야, 그러면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정치권 언론에서 뽑아낸 유력한 후보가 사실 이제 박영선 장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젠더 여성 대결 그리고 젠더 이슈가 이렇게 좀 부각된 선거로 치러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여론에서 그것이 이제 그 뭐 지지율이나 선호에서 나타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한 이후에 나타난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게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그 뭐 젠더 이슈라기보다는 그건 특정한 케이스의 문제이지 결국은 시장 후보가 누가 좋냐를 판단할 때 이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기준을 좀 중요하게 적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지표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꼭 여성 후보에 될 이유는 없고 정당도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다. 그게 그러니까 픽의 그렇죠. 어떤 제1원칙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과연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은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별은 상관없다라는 여론이 70~80%였거든요. 그래서 70~80%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 누가 능력 있고 좋으냐라는 문제이지 성별 자체가 어떤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한정을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때리는 것이 선거 전략으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의 어떤 진전된 면을 보이는 게 가장 지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소장님은?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부동산을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과연 야당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뭐 패착이 많아서 24번이나 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것만 비판해가지고는 그것이 비판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할래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놓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뉴스 얼핏 보니까 저그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서울교대 옮기고 서울교대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 짓자고 이런 대안 내놓고 이런 게 안 먹힐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논점으로 올라와서 저렇게 된다면 정말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정도의 관심과 현실성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아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나와야지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판, 논쟁이 유효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당 입장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을 지금 제일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거고 집권 이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문제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여당의 앞으로 플러스 요소가 될 거냐 이건 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여론이나 민심 위반을 만들어낸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다시 바꿔서 그 좀 돌아선 뭐 유권자 국민들의 마음을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필요한데 코로나 문제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네. 코로나 대응 자체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한 55% 정도가 대략 평균 내보면 잘하고 있다. 뭐 잘못한다는 뭐 그런 평가는 40%나 꼭 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난 3, 4, 5월 달 특히 5월 달 정도 보면은 잘 대응하고 있다가 80%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 빠진 거거든요. 긍정 평가가 좀 빠지긴 빠졌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뭐 K 방역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국내는 물론이고 뭐 국제적으로도 호평받으면서 그런 어떤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졌잖아요. 뭐 핀셋 거리두기 조치나 뭐 이런 영업 제한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백신 도입에 대해서 뭐 안전하게 좀 지켜보자는 여론도 많지만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맞는데 빨리빨리 도입이 안 되느냐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 대응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오히려 정상화시키고 제대로 자리를 잡더라도 이게 어떤 이제 전체 판을 바꾸는 그런 요소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건 좀 그동안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쏠려가던 흐름들을 이제 막아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큰 틀에서 한번 제가 그럼 확인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뭐 코로나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인물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소장님은 전망을 한다면? 저는 인물 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책 선거로 정책의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향의 차별성까지 가지고 그 선거가 치러지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그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그 뭐 서울, 부산의 어떤 관련 정책들을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별성이라든지 사람 유권자들이 느낄 때 정책이라는 공약이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서민들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도시를 잘 살게 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공약들은 전혀 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게 이제 그 정책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는 욕하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고 그게 공약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대안 마련 단계에서는 비슷비슷할 거다.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차별화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인물 경쟁력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네. 지금 가장 유력한 여론조사 수치만 갖고 오면 안철수 대표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적어도 이제 아마 다음 달 설을 전후한 이달 말에 그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을 일정을 좀 미뤘죠. 월말로 미뤘고 맞아요, 미뤘어요. 그때까지 그런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지만 1월 흐름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모두 지금 고민이 뭐냐면 지금 정도면 사실은 이제 유력 후보군들이 압축되면서 분위기 뭐 경선을 벌이든 안 하든 그 상당히 좀 일종의 그 선거 흐름을 좀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라인업을 세우고 아니면 뭐 경선 이벤트 흥행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고민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면 눈치 보기 이제 라인업을 어떻게 짤 건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뭐 각 당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굉장히 홀가분하게 먼저 치고 나와서 이제 벌써 정책 대안에 대한 쪽으로 좀 비중을 옮겨가고 있는데 두 당은 여전히 어떻게 이거 경선을 치르고 이거 흥행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요 흐름이 뭐 길진 않더라도 1월 정도의 흐름상에서는 뭐 크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유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이제 알 수 없는데요. 지금 단일화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 압력,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류잖아요. 뭐 유권자 말도 일 수도 있고, 뭐 정치권 내부의 논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과거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상당히 좀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뭐 출마 선언문부터 단일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전에 보면은 뭐 본인은 별로 싫어하시겠습니다만 뭐 간철수라는 별명도 있었고 뭐 이렇게 진짜 애매모호한 합법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선거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을 얻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제1 여당도 여전히 아직 유력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 제1 야당은 이게 어떻게 경선 룰 짜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 자체를 좀 고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게 좀 그러면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 그냥 단일화 됐다고 치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맞세울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좀 여론조사 이제 가상 대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네, 지금 이제 여당에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는 여전히 뭐 박영선 장관을 대입했을 때 가장 경쟁력 높게 나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몇 개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랑 양자 대결 붙였을 때는 뭐 한 8에서 10% 정도 뒤지는 거지만 만약에 삼자 대결 구도로 왔을 때는 반대로 한 8에서 10% 정도 이기면서 1위로 나타나거든요. 삼자 대결은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물론 여론조사상 수치입니다만 30% 후반대라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현재 얻고 있는 숫자는 대략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 그다음에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좀 일치하는데 결국 이제 그 여권 지지층은 박영선 장관 정도가 나왔을 때 그대로 다 지지력을 결집시키면서 이어갈 수 있다. 여론조사로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도라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도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을 하는 분들이 이게 좀 그 지난 1년 전하고 좀 많이 민심이 돌아서면서 야당 후보에 대한 선호 이게 뭐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좀 대선 후보 선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돌아서다 보니까 이게 여야의 어떤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러나 어쨌든 여권 내에서는 박영선 장관의 경쟁력이 제일 높은 걸로 그러면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때 박영선 가상 대결 구도를 놓고 보면 한 그 그러니까 8% 포인트 정도의 차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해서 뛰고 있고 박영선 장관은 지금 출마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출마 선언 그 이벤트 과정에서 담긴 어떤 메시지와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전, 정치적인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 지금 그것이 어떤 지금 상황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시 상황 자체를 좀 반전시킬 정도의 그럴 정도의 어떤 콘텐츠가 있을 것인가는 좀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심사는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표현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 상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뭘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는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공식 그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분석이 좀 되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당내 뭐 유력 주자로 지금 거론되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은 그래도 지금 현재 야권에 조금 힘을 좀 받는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지지율 뭐 이런 지금 1월 뭐 연말 연초의 조사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경쟁력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아요. 뭐 다자 구도에서도 한 10% 내외 정도 그리고 뭐 양자나 삼자 구도에 대입했을 때도 안철수 대표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물론 굉장히 약한 건 아니지만 야권 단일화 자체에서도 지금 승산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째, 서울시장 선거고 두 사람은 인연이 각별해요. 첫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년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했던 전임 시장이었고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은 그래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졌던 후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한 1년 전에 치렀던 총선에서 둘 다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두 사람한테는 초점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당 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뭐 그동안의 이력 그리고 이제 위상 그다음에 뭐 과거의 개인적인 정치 이력에 비해서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두 분 다 패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좀 더 이제 그럼 다시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정도의 정치적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부각이 못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정도 체급에서 그대로 지금 판만 옮겨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한계상 물론 이제 아직 스타트를 이분들도 스타트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그 스타트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강력한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인식할 때는 지난 총선 때 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어떤 약세 그런 게 아닌가. 그 두 사람은 또 공통점이 총선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졌냐면 정치 신인들한테 졌잖아요. 둘 다. 그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보였던 그 한계가 서울 권역 전체로 넓힌다고 해서 그 한계가 갑자기 없어지고 오히려 장점이 그러면 배가 되느냐.
이렇게 볼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이제 판의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점이죠. 그때는 이제 개인 경쟁력을 야당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당시 이제 그 뭐 문재인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어떤 그 논리 굉장히 강했고 야당은 여전히 야당 심판론이 여전히 작동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경쟁력보다 더 낮은 득표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후보들 중에 그 지난 총선 때 득표한 걸 보시면 그 전 선거보다 그러니까 자기 득표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당이 좀 무너지면서 패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1년 사이긴 하지만 이런 그 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똑같은 경쟁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과 구도가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건 놓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작년 뭐 1월 분위기였다면 뭐 그 정도 상황이었다면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왕 후보 얘기했으니까 왜 우상호 그러니까 의원 같은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어쩌면 가장 먼저 몸풀러서 가장 먼저 뛰고 있는 주자인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그다음에 김진애 이제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뭐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좀 진단해 주신다면. 요즘 사실 선거 흐름이 정말로 광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분들은 경쟁력이 너무 약합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체급이 뭐 예를 들면 3선, 4선, 뭐 원내대표 이런 체급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대중 정치가 되게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 원내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어떤 것들 내놓는 거를 유권자들한테 전달시키는데 되게 약한 분들이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과 주변에서 생각하는 내 경쟁력하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만큼 물론 이게 정치 내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적인 내공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라는 걸 통해서 유권자들하고 접점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의 내공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지금 공력이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 능력과 매력은 다른 거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꼭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유권자들이 정말 그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어떤 뭐 이력, 철학, 정책 그 활동을 다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종합 점수가 몇 점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텐데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이미지나 단편적인 어떤 정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피겨 스케이트처럼 뭐 예술 점수 따로, 기술 점수 따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니까 하나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초기에 보면 안철수 그때 대표가 치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한 적이 있었는데 쫙 빠져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아마 이제 최근에 지금의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세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어떤 후보 간의 토론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거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어떤 이제 좀 조금 멀리서 보는 이미지보다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보는 이미지로 들어갔을 때 지난번과 같은 그런 어떤 패착들이 과연 없을 것인가 정말 달라졌나 이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로도 TV 토론하면 뭐 이런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물 하나를 고립시켜 놓고 지금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물 경쟁력 플러스 마이너스 구도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국정의 성과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남은 90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가 또 상당히 어쩌면 제일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겠다. 그게 이게 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정당과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속에서 치르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임기 마지막 시기에 예. 정말 어떤 국정 성과들을 내는데 주력하면서 그걸 잘 끌고 갈 수 있는 없냐가 그런 흐름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물 경쟁 얘기인데 하나 좀 더 심화시켜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지지율 몇 % 이런 거 평균치잖아요. 그렇죠. 전국 평균치.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안철수 예를 들어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밀 분석을 해보면 정당 지지층에서 어떻게 지금 갈리고 이념 성향별로 어떻게 갈리고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정치 분석하면 컬핏하면 얘기가 중도 외연 확장 능력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포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지율 좀 세부 분석을 하면 좀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중앙선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자료들이 올라와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분석을 할 만큼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몇 개의 그 가상 대결했던 조사들의 그 세부적인 지지 구조를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이념 성향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진보, 중도, 보수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는지 이분들이 이제 지지세를 보면 확실히 그 진보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박영선, 안철수 이렇게 가상대결 붙였을 때 진보라고 응답하는 분들은 여당 후보인 박영선 장관한테 굉장히 쏠림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러겠죠. 중도 쪽에서 확실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응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면 나경원이나 오세훈을 대입했을 때보다 안철수를 대입했을 때 더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거기서 뭐 이게 그거 하나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좀 포착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한테 좀 분산되는 반면에 네. 중도 쪽에서 확실히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사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의 어떤 쏠림이 더 강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이탈된 게 아닌가. 실제 그건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형상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실체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당 지지 성향에서 무당층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당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층이 이제 정치 무관심층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네. 예전보다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그다음에 이런 뭐 정당 지지도에서도 뭐 당연히 무당층으로 많이 나왔겠죠. 그분들이 이런 어떤 재보선에서도 어떤 야권 후보 지지 쪽으로 좀 더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게 아직 자료들이 아마 지금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야 후보들 가상되는 것들 할 텐데 아직은 분석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조금 전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정 수행의 결과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층이 중도 내지 무당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정당 지지가 확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탄력성,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양당의 확고한 지지 성향을 유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악재가 있거나 어떤 게 있더라도 여전히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죠. 그러면 오히려 응원하거나 비판하더라도 그게 애정어린 비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특성이 아무래도 오히려 로열티보다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좀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 그러니까 전국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세요? 보는 편인데 지난 이제 2018년에 서울 그 지방선거 있을 때 서울 투표율이 59.9%였고요. 뭐 부산이 58.8%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2010년에 그 2010년 지방선거 때 서울 투표율이 53.9%였는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48.6%였어요. 상당히 낮았죠. 그렇지만 지금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하나는 그때랑 다르게 여전히 그 사전 투표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도 4월 2일, 3일에 사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본 투표는 또 평일이기 때문에 8시까지 저녁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주목도, 정치적인 비중, 그 관심도를 봤을 때 이게 재보궐선거라는 보통 이게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그러니까 이런 어구가 그냥 습관처럼 쓰이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제 투표율의 등락의 그 가장 1등 공신은 중도 무당층이 맞습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선거의 특성을 보면 승패가 좀 뻔한 선거에서 그건 맞고. 그럼 어느 한쪽이 그냥 아예 투표를 포기해 버리는 거 말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는 백중세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투표율을 좌우하는 게 중도 무당층이냐 그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요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결국 이제 이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의 문제인데, 뭐 그렇죠. 강력한 어떤 이제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투표를 참여율이 높다고 본다면, 네. 뭐 세대 분수를 제외했을 때 그런 네. 좀 중도 무당층들이 얼마나 네. 서울시장 선거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네. 투표율에도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너무나 상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뭐 외연 확장력 이야기하면서 중동층 공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략을 아무리 해도 그 투표장으로 연결이 안 돼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뭐 오늘 1차로 한번 판세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좀 몇 차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고요. 자, 우리 더 막가고 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뭐 좀 의견 많이 달렸죠? 네, 의견도 많이 달렸고 질문도 있는데 HBY 아님이 더마까 어딨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ATA4님 이상일 소장님이 이제 지금 선거를 한다면 야당이 이길 거다라고 판세 분석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당장 지금 선거를 한다면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야당이 국민의힘은 아니죠? 거긴 아무도 없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야권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야나님 중도 안철수 재밌네. 그 소리는 총선에도 들었어. 근데 결과가 문재춘님 중도는 허경영을 지지해 줄 겁니다. 기성 정치인 혐오증. 영초님 네. 3파전 결국 여당 승리.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판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촌철님들이. 자유로운 영호님 중도가 안철수 편이야. 어차피 안철수 승 이렇게 해주셨고 벤토리 벤님은 단일화 될 거다. 금태섭, 오신환 이런 낙선자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안철수를 밀어주려고 나온 거다. 근데 관건은 나경원의 양보. 유사스님 변수는 토론회 열리면 안철수 지지율은 크게 하락. 혜진리님 김진애 우상호 인터뷰 좀 해주세요. 네. 부탁하셨고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똥맘님 우상호 의원 팬이신가 봐요. 계속 글을 올려주셨는데 소장님 우상호 의원이 대중성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정무에 밝은 사람을 좀 기용하시길 바래요. 자 이상일 소장님 답 듣기 전에 네. 답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건 돈 받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상호 의원이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MJ님이 약간 답을 주시긴 하셨는데 네. 공개적으로 한번 쌍욕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대중성을 키우면 될까요? 네, 쌍욕은 빼고요. 쌍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정치판으로 갈 때 많은 대중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가장 그 국민들 유권자들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본인의 철학을 담은 메시지들을 계속 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 내에서 보다 보면 당의 입장이 있고 뭐 정부의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 고려하다 보면 사실 메시지가 굉장히 약해져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눈과 귀에는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근데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사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세게 반박했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되나요? 그러나 그 사면은 이낙연 대표의 이슈인 거지 아하, 거기에 공격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우상호 아니다. 이슈가 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기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어떻게 밝히느냐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화법도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은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이슈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이런 의견들 왔었어요. 긴급 재난 지원금 이슈로 판세 전환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 질문이고요. 네. 라디오 헤드님은 서울시장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키다. 그리고 상록수님은 민심은 곳간에 있는 거다. 엄중한 시국이라 백신 접종하고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돌리면 지지율은 회복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워낙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필요한 거고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선거에 어떤 미치는 영향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충분한 양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보편적 지원 그다음에 이 피해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논란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1차, 2차 때 뭐 시작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한번 다시 분석할 기회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봅시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랑 박영선 장관이 곧 모 종편 예능에 나오잖아요. 아마 방송이 하나는 됐을 것 같은데 예. 이 두 분의 예능 나들이가 서로에게 득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분석도 부탁을 하시네요. 그럼 일단 보고 보기 전에도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게 뭐 긍정 부정 뭐 부작용도 많다라고 하지만 두 분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아마 그 전 의원은 방송한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네. 여러 가지 지금 가족 관련된 네거티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 정치인 이미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좀 귀족적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괜찮고 박영선 장관은 반대로 좀 굉장히 진중하고 사실은 강단 있는 좀 말씀드리기 중에 장부 스타일의 네, 맞아요. 여성 정치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러지 않고 정말 진솔하게 하신다면 좀 다가가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박영선 싶습니다. 장관 같은 그 방송인 출신이잖아요. 맞아. 두 분이 서로 나온다는 걸 알고 오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재영님이 다시 보기는 언제 지금 올라와요?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급하시네.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세요. 답은 제가 할게요. 네, 장재영님, 더마카님 다시 보기는 언제 올라와요? 앞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유유유 울어주셨는데 울지 않으셔도 돼요. 방송 끝나고 30분 이내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도 같이 보자고 좀 권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와, 오늘은 시간이 좀 길게 갔습니다. 네, 그렇죠? 길게 해서 좋다는 분들 많으셨고 이상일 소장의 분석 차분하고 좋다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네, 좀 나중에 좀 다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이상일 소장님도 수고하셨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